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물류에 대한 대규모 타격은 평화 협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회담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평화 협상을 앞당긴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연결지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다음 주 내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임무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겨울이 오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최근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 주간 중 가장 대규모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사라토프와 우파의 정유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마라주의 와일드베리스 창고와 드론을 개발하고 제작하던 벨고로드의 대학도 타격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깊은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평화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죠. 시작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30만 구독자에 가까워지고 있어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발언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 그의 인용문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양측 간의 협상을 재개하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 과정에서 직면한 치자 큰 어려움도 언급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레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레드라인을 조금이라도 좁히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기조와 일치하며 결코 고립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7월 31일 트럼프 본인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같은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 모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미국이 협상에 가까워지기 위한 긴장 고조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BOA하니 이것이 모스크바를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불과 4일 전 미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해 키예프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배치 지도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들이 정유 공장과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공격할 때 방공망을 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의 정보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목표물을 더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 어디를 타격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기획자들과 드론 운용자,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제 공격의 목표가 단순히 정유 공장에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비축 탱크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동 중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드론 조종사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정유 공장의 어느 부분을 타격해야 하는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매우 상세한 정찰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정보를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동일한 핵심 장비에 대해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 공장을 완전히 박살내서 몇 달 동안 복구하려고 애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한 달 넘게 이런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외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8월 2일 새벽,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내 여러 전략적 시설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토프에 있는 정유 공장입니다. 두 번째는 우파에 있는 같은 종류의 정유 공장, 바시네프티 우파, 네프테임입니다. 게다가 이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틀 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죠. 즉,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곳은 사마라 지역 노보세메이키 마을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와일베리스입니다. 면적은 거의 1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러시아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략 폭격기 Tu-95MS와 Tu-160이 주둔하고 있는 엥겔스군 비행장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루가주에 위치한 루디노프스카야 석유 저장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브랑스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공격 드론의 저장, 준비 및 발사 장소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날 밤에 635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요격 및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35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4개월째 우크라이나는 매일 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드론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 여러분,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푸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었죠? 아니면 우리는 아직 진지하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푸틴의 말을 떠올려 드릴까요? 지금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나요? 이미 8월 3일 밤 슈오프의 이름을 딴 벨고로드 국립기술대학교에 새로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바로 이 대학의 건물로 여기서 무인기 개발과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대학교 자체에서 밀란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무인기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학 측은 이 개발이 송전선과 열수송관의 민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해 여름, 대학은 드론 개발 과정을 위한 고등학생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야만인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불쌍한 학생들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이번 여름에 공격당한 또 다른 흥미로운 대학에 대한 힌트입니다. 같은 밤에 블라디미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창고 중 하나였는데 공격과 화재 이후 완전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참고로 와일드베리스 물류망을 겨냥한 공세 규모는 이미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캠페인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20개 이상의 창고를 잃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7월 18일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즉, 실제로는 2주 만에 20개가 넘는 창고가 사라진 셈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켓플레이스인 오존도 이미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47개의 물류단지와 170개가 넘는 분류센터에서 고가의 상품들을 주문 수령 지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더 작은 곳이 아니라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최대한 그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오존의 어떤 시설도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미 회사의 주가는 반응했습니다. 7월 20일에 주가는 14% 하락하며 2024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는 크라스니의 이벨리에라는 대형 소매 체인이 있습니다. 한편 이 체인은 드론 공격으로 인해 상품이 파손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추가 협약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모든 대형 소매 체인들이 이미 자사의 오퍼에 이런 조항을 추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도 우리는 책임 없고 상품이 불타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오늘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뉴스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동원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당국이 결국 새로운 동원령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 이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미 미국 측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두마 9월 선거 이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미 계약병 유입 감소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돈바스 전역 점령 계획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조차도 계약병 유입이 실제로 급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마르코 루비오의 발언은 구체적인 평화 계획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안에 협상 재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신중한 표현일 뿐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아직 서로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화로 이끄는 강압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마르코 루비오의 모든 발언 이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물류를 같은 속도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주일 내에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된 것을 통해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가까운 일주일 안에 키이우에 도착한 후 모스크바로 갈 예정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어떤 협상의 시도가 있을 것이고 7월 28일에 트럼프와 젤렌스키도 이 주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외교의 속도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물류와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압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맞다면 9월 선거 이후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시점에서 러시아 측의 추가적인 에스컬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막 모색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도 신중히 계산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급격히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재개 가능성 검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뚜렷한 레드라인으로 나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두 정유 공장과 대형 물류 허브인 와일드베리지근을 공격했습니다. 전략적 비행장과 드론을 개발하던 대학도 공격하며 야만적이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교적 절차가 존재하는 한 아직은 의지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캠페인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게 이 전쟁의 대가가 너무나도 커져서 그들이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